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생활. 이번 시간에는 복지 전달 체계의 최후의 보루, 희망복지지원단의 26년도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사업 운영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관내 곳곳을 누비며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계실 우리 시군구 담당자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방금 전까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휴, 산더미 같은 기한 처리하시다가 이제야 잠깐 한숨 돌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매년 초만 되면 그 두꺼운 업무 안내 지침서가 책상에 툭 떨어지잖아요. 이걸 언제 다 읽고 소화하나 먹막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만 싹 추려봤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202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제2부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예민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예산 집행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 속에서 우리 지자체가 이 예산을 얼마나 유연하게 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알맹이를 파악해보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미션입니다. 네, 오늘 담당자님들과 함께 이 지침서의 숨은 행간을 읽어보게 되어서 아주 뜻깊은데요. 본격적으로 사례관리 사업비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큰 그림이요? 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왜 수많은 복지 예산 중에서도 굳이 이 사례관리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걸까요? 지침서의 지원 목적을 자세히 보면요.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 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단순히 물품을 사주라고 내려보내는 돈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복지라는 이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거죠. 윤활유요? 네, 대상자를 정말 어렵게 발굴해 놨는데 막상 개입할 자원이 없어서 우리 실무자분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업무 과중으로 쓰러지시는 일이 없도록 사업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자금인 겁니다. 윤활유라는 비유를 들으니까 이 예산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 와닿네요. 그럼 예산의 전체적인 뼈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구조를 봐야죠. 사례관리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랑 지방비가 매칭돼서 조성이 되는데요.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국고보조율이 20%, 그 외 지방의 204개 시군구는 50%를 적용받아서 지자체 경상보조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매칭 비율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광역시도 단위에서 관할 시군구의 예산을 총액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이번 2026년 지침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입니다. 보통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정해진 비율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되게 기계적으로 배분되잖아요. 네, 보통은 공식대로 딱딱 떨어지죠. 하지만 이번 지침은 광역지자체에 명확한 재량권을 열어두었습니다. 관할 시군구의 사업비 운영 실태, 그리고 실제 복지 수요를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LE구는 올해 대규모 재개발이 있거나 경제적 이슈가 터져서 위기 가구가 폭증을 한 거예요. 그럼 사례관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지겠죠? 반면에 B구는 상대적으로 대상자 변동이 적어서 예산이 좀 안정적일 수 있고요. 아, 그럴 때 도청이나 광역시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A구에 예산을 좀 더 실어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나 위기의 강도가 다를 텐데 그 편차를 항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장치인 거죠. 진짜 합리적이네요. 근데 마음대로 다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제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입니다. 아, 인건비. 네, 사업비 한도 내에서 운영비나 지원비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실무자들의 생계랑 직결된 인건비 예산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시 군구로 조정하거나 전용할 수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인건비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네요. 그럼 이렇게 우리 시군구로 내려온 덩어리 예산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써야 하는지 그 내역을 보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나뉘어져 있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굴러가게 하고 실무자를 지원하는 운영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량 강화비입니다. 네, 지원비, 운영비, 역량 강화비. 여기서 지침이 허용하는 자율성의 폭을 짚어봐야 하는데요. 지침에 보면 운영비 및 역량 강화비는 지원 예산의 최대 70%까지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70%요? 꽤 큰 비중인데요. 그렇죠. 이 말은 곧 세 가지 항목의 비중을 지역 상황에 맞게 30%에서 70% 사이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예산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와, 엄청난 유연성이네요. 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지역은 올해 이 예산을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70%까지 비중을 옮길 수 있다는 건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산의 70%를 대상자 직접 지원에 확 쏟아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실무자 운영비나 안전망 구축에 70%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작년 데이터를 정말 꼼꼼히 분석해 보셔야 해요. 작년에 우리 지역은 어땠는가? 현장을 뛰는 실무자들의 안전장비나 심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운영비 고갈에 시달렸었나? 아니면 당장 대상자들 체납 공과금 해결해줄 지원비가 모자랐나? 기계적으로 작년 비율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현재 우리 시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의 무게중심을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가 결국 이 예산 기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자에게 직접 가는 지원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가구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네, 100만 원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 점검 나가보면 100만 원 딱 한 번 지원했다고 위기 상황이 마법처럼 짠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다행히 당해 연도 내에서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지자체가 자체적인 기준만 잘 세운다면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쪼개어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위기 가구의 상황은 정말 생물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일회성 지급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분할 지원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지원비 세부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부터 한번 볼까요? 단순한 치료비를 넘어 장애 진단비, 정신과 심리치료비, 알코올 중독 검사비 등이 되게 폭넓게 포함되어 있어요. 정신과나 알코올 중독 치료비까지 커버되는군요. 네, 근데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간병비요? 보통 국비 지원이라고 하면 수술비나 병실료 같은 직접적인 의료비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게 바로 현대 복지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혼자 사는 무연고 노인이나 가족과 단절된 1인 가구 청년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네, 너무 막막하죠. 병원비 자체는 긴급 지원이나 건강보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더라도 입원 기간 동안 곁에서 대소변 받아내고 식사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병인을 고용할 돈은 당연히 없고요. 진짜 현실적인 문제네요. 이 고립 가구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해서 가족 왕래가 없는 독거 가구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희망복지 지원단 예산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현장의 답답함을 정확히 긁어주는 조항입니다. 담당자님들이 대상자를 병원에 모셔다 놓고도 간병 문제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하지만 이거 결제 올리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도 있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 불가 원칙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다른 국고보조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그쪽을 부족간 먼저 활용하는 게 철칙입니다. 네, 예산의 중복 누수를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죠. 만약 다른 사업에서 급여 항목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이 사례관리 예산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만요? 네.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늘 규정대로 딱 떨어지지 않는 변수들이 발생하잖아요. 타 사업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생존이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침은 이런 딜레마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례 회의를 거치고 공식적인 결제 절차를 밟는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사례회의가 키포인트군요.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서류 작업이 추가되는 셈이긴 하네요. 네,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죠. 하지만 사례회의록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과정이 결국 향후 감사나 문제 발생 시 실무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가 될 테니까 꼭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활 지원비로 넘어가 볼까요? 식료품 같은 기초 생필품은 기본이고요. 단전, 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그리고 건강보험료 체납액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생활 밀착형 지원이죠. 제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지원 중 하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및 소독 비용입니다. 요즘 이른바 저장강박 가구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저장강박 가구의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천장까지 쌓인 쓰레기 더미와 악취, 해충 문제, 이거 실무자 개인의 힘이나 자원봉사자 몇 명의 인력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어휴,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과거에는 이 청소 비용을 마련하느라 지역 민간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활지원비를 통해서 전문 특수 청소나 방역업체를 부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훈련비 항목도 살펴볼 만한데요. 자활이나 취업을 위해서 제과 제빵, 요양보호사 같은 기술교육을 받을 때 만약 교육장이 타 시군구 등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면 교육비뿐만 아니라 교통비 일부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원비만 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학원까지 오갈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디테일하죠. 지금까지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까지 지원의 폭이 얼마나 유연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명확한 선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거보증금입니다. 아,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침에는 주거보증금은 지원 불가라고 아예 붉은 글씨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안 되는군요. 네. 위기가구가 당장 길거리에 나은 게 생겼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의 월세는 긴급지원 성격으로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하지만 보증금처럼 큰 단위의 목돈이 묶이게 되는 형태로는 이 사업비를 단 1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1원도요? 네. 이 부분은 담당자님들이 개입 계획을 세우실 때 초기부터 확실히 배제하시고 다른 주거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합니다. 보증금 대납은 규정 위반이다.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현장 실무자분들께서 귀를 번쩍 뜨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실무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운영비 파트인데요. 현장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네, 전체 예산의 30%에서 70% 사이를 차지하는 이 예산, 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사례회의 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입니다. 변호사나 의료진, 정신건강 전문가 등을 초빙할 때 1회 20만 원 이내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회의가 깊어져서 2시간 이상 진행되면 10만 원을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별도 교통비 규정도 마련되어 있네요. 네, 수당이 헌실화되면서 더 수준 높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된 점도 참 좋은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요? 네, 기타 운영비 세부 항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침서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의지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현장을 뛰는 실무자들의 안전과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아, 실무자 보호 조치군요. 맞습니다. 방문 상담 시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기본적인 거고요. 위기 상황에서 즉각 구조 요청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안전기기미, 즉 스마트워치 구입과 통신비를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미사용 시에는 즉각 해지도 가능하게 해두었죠. 오, 스마트워치 지원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업무 중에 겪게 되는 트라우마 치유와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현장에 나갔다가 흉기를 든 대상자와 마주치거나 심한 폭언을 듣고 나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실무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정말 흔한 일이죠. 예, 예전에는 이런 심리적 내상을 개인의 책임이나 직업적 숙명으로 치부했다면 이제는 국가 예산 지침에 상담비를 아예 박아 넣음으로써 여러분의 마음 건강도 공적인 예산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인프라다라고 선언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무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들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폐결핵 등 감염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한 이후에 혹시 모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협의해 건강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비용 역시 이 운영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검진비까지 지원되는군요. 네, 그리고 현장 담당자님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글쎄요, 문 안 열어줄 때 아닐까요? 맞습니다. 방문 대상자가 며칠째 연락 두절이고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거나 이상한 냄새가 날 때입니다. 아, 맞아요. 그때 119 구급대원분들이랑 경찰을 대동하고 가더라도 이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가 만약 안에 아무 일도 없으면 이 수리비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 이런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그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망설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26년 지침은 그 망설임을 아예 예산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오, 어떻게 지워졌나요? 위기가구 출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문을 했을 때 발생하는 원상복구 비용, 즉 부서진 문이나 잠금 장치를 수리해주는 비용을 이 운영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덧붙여서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구급차를 이용해야 할 때 그 이송 처치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 부수면 누가 물어주지? 같은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행정의 아주 적극적인 뒷받침인 셈이죠.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규정들입니다. 실무자 보호에 완전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반면에 규정이 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실무 디테일들도 있죠. 통신비와 출장 여비 순서인데요. 사례관리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월 10만 원 이내에서 업무용 통신비가 지원됩니다. 최근 많이 도입하는 20요금제도 월 1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네, 통신비 지원은 꿀팁이죠. 하지만 여기서 담당자님들이 결제 시 주의하실 점은 공용폰을 개통하더라도 예산으로 단말기 기기값 자체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통신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통신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말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은 향후 감사를 대비해서라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단말기는 절대 불가, 메모해 두시고요. 여비 집행 순서 역시 회계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침은 명확한 순서를 정해두고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항목을 보면 매월 12만 원씩 관내외 출장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12만 원을 우선적으로 완전히 소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12만 원 먼저 써야 하는군요. 네, 그 여비를 다 쓰고도 현장 방문이 많아서 추가로 여비가 발생할 경우에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례관리 기타 운영비나 지자체, 지방비에서 추가 여비를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 포함된 출장비부터 먼저 써야 한다. 순서가 꼬이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담당자님들 머리가 꽤나 아프실 테니까 이 집행 순서를 확실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관련해서 소소한 제약사항도 하나 있죠. 사업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도 걸고 홍보물품도 제작하실 텐데요. 홍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으로 휴지나 볼펜, 복사용지 같은 일반적인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행정운영 경비와 사업비를 아주 철저히 분리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이제 예산의 마지막 기둥인 역량 강화비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량 강화비요? 사례관리 업무는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침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필수 교육을 포함해서 연 4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에 필요한 훈련비와 출장여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터지는 현장 이슈 막아내기도 벅찬데 교육까지 언제 다녀오나 싶으시겠지만 담당자님 스스로가 소진되지 않고 전문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의무적으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네요. 역량 강화 예산을 알차게 활용하셔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례관리 사업비의 세 가지 기둥인 지원비, 운영비, 역량 강화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지침의 디테일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흐름일까요? 2026년의 복지예산 지침은 더 이상 불쌍한 이웃에게 쌀이나 라면을 사주는 시혜적 차원의 규정이 아닙니다. 가족의 단절로 인한 1인 가구의 간병비, 악취가 진동하는 저장 깜빡 가구의 특수 청소비,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하는 긴박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실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 비용까지. 네,
하나같이 무거운 주제들이죠. 이 예산 지침은 여러분이 매일 직면하는 현장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복잡한지 증명하는 가장 생생한 기록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규정 하나하나에 우리 현장 담당자님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단순히 복지 지원을 넘어서 재난 현장의 구호 자금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복지 행정가에서 사회적 재난의 일선 구조대원으로 이미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닐까요? 일선 구조대원이라? 만약 그렇다면 이 예산들을 지침서원의 얌전한 활자로만 놔두지 않고 우리 지역의 가장 아프고 위험한 곳에 과감하게 투입하는 무기로 어떻게 벼려낼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2026년을 맞이한 담당자님들 앞에 놓인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안 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